자, 미국에서 우리가 뉴스를 보는 백악관이 있죠. 백악관 맨날 브리핑을 합니다. 트럼프의 정책을 대변을 하죠. 또 트럼프를 공격하는 발언을 하면은 무참히 공격을 하죠. 지금 스페인 총리는 관세 전쟁이 나자마자 중국으로 달려갔거든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트럼프가. 이거는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패권자의 영린을 건드렸을 때 모든 종착지는 패망해요. 하지만 청와대에 있고 또 국정원에 있고 또 국방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후손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따져야 돼요. 이 설명을 드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를 좀 빌드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미국에서 우리가 뉴스를 보는 백악관이 있죠. 백악관 맨날 브리핑을 합니다. 지금 그 백악관 그 대변인, 아주 열혈 대변인이 있죠. 여성 대변인. 이 사람이 트럼프의 정책을 막 지금 대변을 하죠. 그리고 좌파 언론들이 질문을 잘못하거나 또 트럼프를 공격하는 발언을 하면은 무참히 공격을 하죠. 방어를 하는, 사실은 이거는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방어를 하는 거예요. 이 좌파 언론들이 트럼프한테 이제 의도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죠. 브리핑실에서 나오고 있는 백악관의 정책들이 있어요. 이 브리핑실에서 나오는 백악관의 브리핑이 미국의 정책을 얼마나 어느 정도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미국은 패권국이에요. 자, 패권국이란 건 아까 얘기했듯이 패권이라는 거는 공정이나 정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힘의 문제예요. 패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켜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패권을 뺏기는 순간 그 다음 패권자한테 칼부림을 당하는 게 패권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이 패권을 지켜야 되는 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하부 조직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IA나 NSA나 또는 뭐 국방부나 또 여러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하부 또 정보 조직들이 있겠죠. 그 정보 조직들, 또 실행 조직들, 또 특수부대들, 또 뭐 비밀 결사 조직도 있을 거예요. 없지 않아. 그것도 이제 비공식적인 어떤 비선 라인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민간의 어떤 또 용병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네트워크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백악관 브리핑실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정책이 미국의 패권 유지에 더 많은 작용을 할까요? 아니면은 지금 보여지지 않는 이 조직들이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CIA와 NSA와 미국 국방부 펜타곤이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아나요? 백악관 브리핑 할 때 그 브리핑 자료에, 보도 자료에 그런 것들이 있나요? 단 한 줄도 없어요. 단 한 줄도 없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인가요? 이 사람들은 매일 불철주야 눈에 핏대를 세우고 어떤 일을 할 거예요. 그럼 그런 일들이 뭘까? 그런 일들은 발표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가 국제관계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추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발표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백악관이 발표하고 있는 공식 브리핑과 이들이 할 거라고 생각되는 개연성 있는 합리적인 추론들을 모여서 합쳐서 미국이 패권 유지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를 추론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 백악관의 브리핑보다 이 추론이 진실에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미국의 패권과 관련될 거라고 추론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 사건들, 전쟁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가 2003년에 있었던 이라크 전쟁입니다. 자, 2003년에 있었던 이라크 전쟁은 아들 부시가 공표를 했죠. 자, 지금 9.11 테러가 났는데 지금 이슬람 국가들에 있는 테러 조직들을 와해시켜야 돼. 근데 이라크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한 거예요. 그럼 다시 9.11 테러가 또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미국의 모든 시민들이 이 가짜 정보, 가짜 뉴스에 백악관이 만들어놓은 가짜 프레임에 동조를 했죠. 미국 국민들이 70%가 동의를 했어요. 자, 후세인의 대량 살상 무기를 가서 파괴해라. 부시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을 국민이 위임했죠. 그럼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고 네이비실이나 이런 특공대들이 이제 이라크 정확하게 2003년 3월 20일 날 우리 시간으로 저녁인가? 현지 시간으로 새벽에 이라크를 공습 시작하는 개시하는 그 미사일이 막 날아가는 모습을 CNN이 생중계를 막 해요. 그래서 며칠 되지 않아서 이제 후세인이 그 대량 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추측됐던 창고문을 CNN 방송 카메라가 뒤에 따라가면서 특공대들이 문을 활짝 경락고 같은 문을 열어 젖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대량 살상 무기를 파괴하기 위한 십자군 전쟁이었다. 성스러운 미국의 본토를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전쟁이었다라고 하면 대량 살상 무기가 없으면 명분이 사라졌는데 전쟁을 그만둬야죠. 근데 2003년 12월인가 2004년까지 전쟁을 계속하고 결국은 후세인이 땅굴에 숨어 있는 거를 막 끄집어내서 마치 이렇게 두더지 잡듯이 잡아서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죠. 후세인은. 그러면 후세인은 도대체 왜 미국이 죽인 거예요? 부시는 대량 살상 무기를 파괴하기
파괴했다고 했는데 후세인은 대량 살상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근데 미국은 전쟁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한 다음에 후세인을 잡아서 사형시키고 부시가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뭐에 승리를 한 거예요? 이라크 전쟁은. 자, 승리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미국은 뭔가 이긴 거잖아요. 목적을 달성한 거죠. 자, 그러면 미국은 대량 살상무기 파괴라고 했어요. 그럼 대량 살상무기를 파괴했다는 얘기인데 안 했죠? 그럼 뭘까요? 그럼 도대체. 자, 왜 그러면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라크 전쟁 이후에 이라크 전쟁 때문에 미국이 얻었던 이익을 한번 거꾸로 역추적을 해서 추론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자, 이라크 전쟁 당시 2003년은 유로화가 출범한 지 몇 년 안 돼서 유로화의 가치가 달러의 가치를 뚫고 올라갈 때였어요. 그래서 유로화가 엄청나게 비싸지고 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가 계속 급락하고 있을 때예요. 자, 이렇게 달러 가치가 급락한다는 얘기는 기축통화로서의 어떤 패권이 위협을 받는다는 얘기였죠. 그럼 이걸 누가 위협하냐면 당시에는 EU의 유로화였죠. 그러면 미국의 패권국인 미국의 눈에, 백악관의 눈에 보면 지금 뭔가 달러 패권이 위험한데 라고 위기의식을 느낀 와중에 그 당시에 중국은 하루에 1,500만 배럴의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예요. 달러로 수입하죠. 달러로만 사야 돼요. 위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기름을 안 주니까, 석유를 안 주니까. 그러면 시진핑은 불만이죠. 아니, 그 당시에는 이제 후진타오였죠. 후진타오가 불만이죠. 왜 우리가 현대백화점에서 그 쇼핑을 가장 많이 하는 VIP 고객인데 왜 발레 패킹은 미국만 해주고 우리는 가서 발레 패킹 안 해줘. 라운지 서비스도 안 해주고 우리가 VIP잖아.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후진타오의 말이. 하루에 1,500만 불의 막대한 석유를 사주는 데는 중국인데 왜 미국은 석유도 지금 사주지 않는데 저기 미국한테 우리가 발레 패킹 해주고 라운지 서비스를 해주는 거지? 라고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는 그래도 미국과 계약 관계가 있었고 친미 국가였기 때문에 계속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근데 후진타오가 계속 이란, 이라크한테는 가서는 반미 국가니까 야, 니네도 싫잖아. 왜 니네가 달러를 받아? 그냥 위안화 받고선 결제하자. 그럼 우리가 무기도 대주고 이제 할게. 우리도 핵무기 있고, 우리도 미사일 있고, 우리도 항공모가 있는데. 얘기했죠? 그러니까 후세인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한데? 그럼 위안화로 결제 한번 해볼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유로화가 달러화를 위협하고 달러의 패권을 위협하고 있고 그 와중에 중국이 또 위안화 결제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거기에 이라크가 협조를 하겠다고 후세인이 갑자기 고개를 확 쳐들었어요. 자, 이걸 바라본 부시 행정부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네오콘이라고 해서 이제 어마무시한 그 공화당의 보수들이 전쟁을 하자는 애들이죠. 걔들은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자. 포진하고 있을 때니까 전쟁을 했죠. 야, 그러면 무찔러야지. 우리가 가진 게 무기밖에 없는데, 힘밖에 없는데, 근육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라크 전쟁이 났어요. 자, 이라크 전쟁이 나니까 후세인을 축출을 했죠. 그러니까 후진타오가 다시 가서 유로화로 결제합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다시 이제 그 이후에 정권한테 가가지고 얘기해봤자 야, 그거는 옛날 얘기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겠죠.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 결정적이었던 게 피그스라고 해서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이 나라들이 이제 부도 선언을 했어요. 1999년인가에 2009년인가 부도 선언을 했죠. 자, 이게 왜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자, 공교롭게 이라크 전쟁이 나고 나니까 이라크 석유가 할리버튼이라고 하는 딕 체니 부통령의 석유 회사가 이라크 석유를 장악한 다음에 이라크 석유 수출을 안 했어요. 동결시켰죠. 그러니까 석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니까 국제석유 WTI 가격 기준으로 2003년 3월 20일 이라크 전쟁 발발일 전에 25달러였던 국제 석유 가격이 2004년 12월 말에 거의 100달러에서 160달러까지 막 치솟아요. 평균적으로 한 100달러까지 갔었고 피크를 찍었을 때 거의 150달러까지 갔었어요. 그럼 석유 가격이 거의 6배, 7배 오른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산유국이 아닌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은 엄청난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이 생겼겠죠. 석유 인플레이션으로. 그러면 오일 쇼크가 온 거예요. 사실상 그 나라들은. 그럼 그 나라들이 어딜까요? 자, EU 국가 중에 석유를 가장 많이 쓰는데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두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가 프랑스하고 독일이에요. 자, 프랑스하고 독일은 천연가스하고 석유를 대부분 다 지중해 건너서 중동과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합니다. 노스톰이라는 송유관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해요. 독일은. 그러니까 독일이 러시아가 그 송유관을 막아버리면 독일은 당장 얼어 죽습니다. 겨울에. 자, 이런 나라들이 공업국가인데 특히나 독일은 제조업국가인데 이 제조업국가가 갑자기 어느 순간 석유 가격이 6배가 뛰니까 모든 원자재 가격이 6배가 뛴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실질 경제 성장률이 이제 주저앉았겠죠. 그러니까 EU를 지탱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 경제가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독일하고 프랑스는 견뎠어요. 근데 그 주변 국가들이 못 견뎠죠. 아까 얘기했던 피그스가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부도선언을 하면서 유로화가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이 화폐 전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화폐 전쟁이죠. 이라크 전쟁이 난 다음에 유로화가 망가지고 위안화 결제를 호시탐탐 누렸던 중국이 이라크 석유를 위안화를 못 사게 됐죠.
그러니까 결과적이든 의도했든 미국은 화폐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거죠. 그 승리를 했던 가장 강력한 원인은 이라크 전쟁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은 석유 결제를 위안화로 하려고 했던 나라들이 또 대표적으로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있어요. 베네수엘라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전 세계 산유량 2위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석유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중동에서 석유를 사온다고 생각하니까 사우디, 이란, 이라크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가 석유 산유량이 전 세계 2위입니다. 이 2위 국가도 반미 국가예요. 이 반미 국가가 중국이 이라크가 위안화 결제를 안 해주니까 태평양 건너서 베네수엘라로 간 거죠.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인가 하고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야, 왜 우리가 이 많은 석유를 결제하는데 왜 내가 환전을 해야 돼? 환전 수수료 비싸잖아. 싫잖아. 그러니까 위안화로 결제 또 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베네수엘라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정전 사태가 나서 5일간 베네수엘라의 모든 전기가 다 끊어져 버려요. 자, 지금 전기가 없으면 우리가 1시간도 불편할 텐데 지하철이 뭐 끊기고 병원에서 산소호흡기가 안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 나빠질 거고 지하철도 안 옮겨지고 컴퓨터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엄청난 타격이에요. 인명살상 피해도 많을 거고. 근데 베네수엘라 갑자기 정전 사태가 나서 이거 사상 유례 없는 정전 사태였어요. 그리고 경제 제재 봉쇄를 해버려요. 베네수엘라 석유를 단 한 방울도 수출을 못하게 했어요. 미국이 경제 봉쇄를 했죠. 자, 미국은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베네수엘라 석유를 사지 마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석유를 못 사요. 사는 순간 또 그 나라가 제재 대상이 되니까. 그럼 베네수엘라는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석유를 한 방울도 못 팔고 갑자기 뜬금없이 전쟁 사태가 나서 갑자기 사람이 죽어나가고 산업이 셧다운되고 했었던 사태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엄청나게 망가졌죠. 그러니까 다시 또 경제를 살리려면 화폐를 찍어내야 되고 그러면 다시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그냥 골로 갔어요.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 정전 사태가 났었던 전후 이제 선후 관계고요. 뭐 그게 인과관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 당시에 베네수엘라는 그 배후 세력으로 미국 정부를 아예 지목을 했어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이 정전 사태의 배후는 미국이다. CIA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무슨 소리야? 증거를 갖고 와봐. 우리가 사이버 공격한 증거를 갖고 와봐.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버 공격을 증거를 댈 수가 있나요? 어떻게든 우회를 해서 했을 거고 또 만약에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를 법정에서 그 증명을 하려고 해도 판사가 그걸 못 알아들어요. 자,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런 코드로 이런 악성 코드로 들어와서 뭐 이렇게 바이러스 교란하고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우리의 그리드 시스템을 망가뜨렸어요 하면 판사가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판사가 이해하지 못하는 증거가 되나요? 제가 미국이 물어볼 거예요, 판사한테. 너 지금 이거 이해했어? 우리가 맞아? 확실해? 하겠죠. 법정에 세울 수도 없지만 법정에 세운다고 해도 이런 웃지 못한 해프닝이 발생할 거고요. 그러니까 사이버 공격은 절대로 그걸 배후로 그냥 지목하고 의혹은 발표할 수 있지만 그거를 명확한 증거를 댈 수도 없어요. 당시에 베네수엘라는 그 미국을 배후로 지목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전 사태가 몇 년 전에 이란에서 항구에서 원자 핵시설에서 갑자기 그 정전 사태가 발생해서 이제 그 핵시설이 막 폭파되고 어마어마한 좀 피해가 있었어요. 막 항구가 막 그게 실제로 위성에서 사진이 막 뉴스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막 그 항구가 막 폭발돼서 막 파편이 막 이리저리 튀고 막 뭐 시설물들이 다 막 나동댕이 내동댕이 쳐지고 막 폭파되는 모습들이 했었어요. 이 당시에도 이란이 배후로 주목했던 게 이스라엘의 모사드하고 미국의 CIA였어요. 왜 그랬냐면 그 모사드와 CIA는 그 전력망이라는 거에 스카다라는 전력망 컨트롤 시스템, 제어 시스템이 있는데 이 스카다라고 하는 제어 시스템을 이게 지멘스가 아마 개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독일 지멘스가 개발한 이 전력망 제어 시스템을 이스라엘 모사드와 미국의 CIA가 공격하는 그 사이버 공격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게 스톡스넷이라는 거예요. 이 스톡스넷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 지멘스, 독일이 만든 지멘스의 전력 그리드 그 프로그램을 이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죠. 이 바이러스를 미국 CIA와 모사드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내부 고발에 의해서 그 CIA의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최근에 밝혀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죠. 그리고 그 이란이 그 당시의 정전 사태, 그 핵시설 폭파 사태의 배후로 모사드와 그 CIA를 지목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증명할 수가 없죠. 증거를 댈 수가 없고, 증거를 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뭐 법정에 세울 수도 없고, 법정에 세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판단을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정치적인 큰 테러 사건 또는 이벤트들은 의혹 제기와 부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죠. 패권 국가나 저지르는 것도. 내가 이제 저질렀다라고 사람들이 의식하는 게 유리할 때에는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저질렀다라는 의혹을 사게끔 하죠. 하지만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의혹 속에 이제 잠겨져 있는 건데 어쨌거나 피해 당사자국이었던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스페인 정전이 난 이후에도 사이버 테러의 어떤 그 의혹설이 제기가 됐어요. SNS 상이나 또는 폴리티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민감한 정치 매체, 뭐 폴리티코에 실제로 났던 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보통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이라고 하는 뉴욕 타임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이제 공중파 방송이나 뭐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매체들한테는 그런 이제 보도는 안 됐었지만 그 이제 여러 가지 SNS나 구체적인 매체들에는 그런 보도가 됐었던 것으로 이제 챗GPT를 통해서 확인이 돼요. 주로 이제 지목이 되는 게 러시아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 보도조차도 누군가가 굉장히 반가워할 수 있겠다 이런 의혹 자체를 그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스라엘이 그 이번 정전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는 이유는 스페인 그 정부가 현재 정부가 반 이스라엘적인 어떤 성향을 보여요.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 28 전쟁,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 대해서 좌파 정부이기 때문에 정치적 올바름주의죠. 그러니까 이빠른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정의의 문제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했죠. 팔레스타인은 피해 국가다. 그리고 이번에 그 전쟁은 하마스의 미사일로 시작됐지만 실제 이란을 본토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미사일이었죠.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스페인 정부가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니까 이스라엘이 싫었겠죠.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란을 공격했던 그 스톡스넷이라는 어떤 그 사이버 테러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SNS 상에서는 또 이스라엘이 배후가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러시아예요. 또 스페인 정부가 또 하나 비난하는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맹비난을 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 푸틴 입장에서도 이제 미운 털이죠.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 하니까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그 SNS 상에서도 지금 배후로 지목되지 않고 있는 명시되지 않고 있는 국가가 있어요. 자 지금 스페인은 실제 러시아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지지하는 거는 뭐 푸틴이 듣기에는 그냥 기분은 나쁘겠지만 지금 스페인 총리는 관세 전쟁이 나자마자 중국으로 달려갔거든요. 자 중국은 권위주의 국가라는 틀 안에서는 러시아하고 동맹이에요. 암묵적으로.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물론 권위주의 국가 체제에 대해서는 또 북한을 둘러싼 어떤 헤게모니 싸움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또 서로 으르렁거리는 이제 용쟁 호투를 벌이고 있는 패권 국가들인데 어쨌거나 이 패권이 외부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공동 전선을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스페인 총리가 지금 미국이라는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중국에 와서 자꾸 밀월 관계를 형성하니까 이 구도가 사실 푸틴 입장에서 보면 그리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또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도 트럼프가 힘이 많이 구조적으로 빠졌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도 푸틴이 트럼프의 말을 잘 안 들어요. 푸틴이 왜 트럼프의 말을 잘 안 듣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푸틴은 경제 제재를 당했어요. 바이든 정부 때 당했어요. 그럼 바이든이 미울 텐데 트럼프는 밉지 않아요. 트럼프는 왜 미울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석유 수출국이에요. 자원 수출국이에요. 달러 지금 패권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유럽이나 중국에 천연가스나 석유를 많이 팔아야 되죠. 자,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석유하고 천연가스밖에 없어요, 러시아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제조업을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 내세우는 게, 자,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을 세우려면 전기세 낮춰야 돼. 자, 전기세를 낮추려면 전기를 생산하는 석유값을 낮춰야 돼. 그러니까 석유값을 계속 낮추려고 해요. 에너지 가격을 낮추려고, 최저 가격을 낮추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한테도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니네 석유 비싸게 팔지 마. 니네 비싸게 팔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리고 나는 싸게 팔 거야. 내가 싸게 팔면 유조선들이 미국을 오겠지?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본 거예요. 푸틴은 싫죠, 트럼프가.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는 오방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 푸틴이 트럼프 말을 들었던 거는 트럼프가 자기 편을 들어주니까 좋았던 거죠. 전략적 동반자였지 이거는 친구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석유를 싸게 팔려고 하니까 푸틴이 무슨 소리지? 얘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지? 얘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예요. 사우디아라비아도 가진 거라고 석유밖에 없는데 자꾸 미국이 석유 가격을 낮추겠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싫죠. 그럼 석유를 비싸게 사주는 데다가 이제 팔로를 개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사우디아라비아도 시진핑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빈살만도. 자, 이런 지금 패권의 균형추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 이 빈틈을 스페인 총리가 달려가서 지금 상처가 난 곳에다 레몬하고 소금가루 막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 트럼프 상처난 그 상처에다가 막 소금하고 레몬가루 뿌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트럼프가. 그러면 이거는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패권자의 영린을 건드렸을 때 모든 종착지는 패망이에요, 패망. 죽음. 자, 마키아벨리나 그 정치 그 외교의 달인이었던
헨리 키신저나 그리고 역사상 유명한 사상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패권의 말로는 죽음이고 패권의 도전은 죽음이라고 한 거예요. 공통적으로 죽음이에요. 죽음. 패권의 도전은 죽음이고 내가 패권을 갖고 있던 패권자가 패권을 놓치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죽음의 문제예요. 트럼프도 패권을 놓치면 미국도 죽는 거고요. 패권에 누군가 도전하면 죽이는 거예요. 스페인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했어요. 그러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자원을 내가 이 엄청난 자원들, 정보 자원, 뭐 사이버 테러 자원, 그리고 실제로 항공모함, 핵무기, 금융망, 금융 시스템, 외교력, 국가의 GDP 모든 게 다 압도적인 나라가 우리는 세계 지도자 국가고 세계는 아름다운 거니까 이거는 평화를 위해서 있는 거지 실제로 쓰는 건 아니잖아. 자, 우리는 이걸 절대 쓰지 않을 거야. 자, 핵무기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핵무기라는 건 사실 전쟁 억지력이지 실제로 쓰는 게 아니야. 이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스페인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응징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아무런 증거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추측이 그 추론이 맞을 가능성이 몇 프로 정도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어떤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어떤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이런 생각들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이런 일련의 사태가, 이런 추론이 만약에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가지고 맞다고 판단이 된다면 지금 이 국면이 어떤 국면인지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가 얘기했듯이 패권이라는 거는 자발적 복종이거든요. 이 자발적 복종이라는 건 착각이에요, 전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굴복하는 건데, 사실은 힘과 권력과 돈과 시스템에 굴복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에 굴복하는 모든 굴복자들은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이게 패권이에요. 그러니까 패권이라는 거는 내가 자발적이다라는 생각이 없어지는 순간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친구니까 도와줘야지 라고 해서 도와주면 패권인데, 내가 쟤한테 두들겨 맞을 것 같아서 내가 쟤를 옹호하고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하면 패권이 이제 이미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동맹국들이 미국을 바라볼 때 이 동맹이라는 시스템을 내가 자발적으로 유지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 되고, 나는 그래서 미국이란 패권 체제에 가담을 하고 회비를 내면서 내가 이 패권을 유지할 거야. 이거는 우리한테 이득이 되니까 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그 미국의 패권이 이제 유지가 되고 동맹국들의 어떤 동맹 관계가 이제 공고했던 거죠. 근데 지금 스페인이 일단 그 미국이 가장 강력한 우방과 동맹이라고 생각했던 EU라는 이 패권의 동맹에서 어떤 약한 고리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이 이제 발생을 했죠. 그러면 이 시그널을, 그게 진실이건 아니건 이 시그널을 아마 스페인 정부는 지금 해석을 할 거예요. 이 시그널이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진실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죠, 여기서. 자, 그러면 이 시그널을 스페인 정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팩트는 없는 거고 해석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국제 관계에서는 해석이 중요하죠. 그러면 스페인 정부는 이것이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이 보내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힘에 굴복하겠죠. 그래서 더 이상 중국과 시진핑을 만나러 안 가고, 시진핑이 온다고 하면 나 지금 감기 때문에 좀 아픈데 너 나랑 얘기하면은 바이러스 옮길 수도 있어, 오지 마. 그리고 오라고 하면 지금 다른 일 때문에 바쁜데 지금 정전사 때문에 바쁘잖아.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도 만나야 되고, 마카롱도 같이 먹어야 되고, 독일도 가봐야 되고, 영국도 가봐야 돼. 좀 일이 바쁜데 나중에 좀 만나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죠. 거리를 두겠죠. 자, 그럼 이거는 자발적인 복종이 아니라 굴복이죠. 자, 이런 굴복 상태라는 어떤 느낌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이 동맹국들 사이에 이제 회자가 되기 시작하면 미국의 패권은 사실상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패권이 아니라 이제 권력만이 남아있는 거죠. 이 권력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은 그다음부터는 어떤 우월한 어떤 사상, 철학, 문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유일하게 남는 건 군사력밖에 없어요. 굴복시킬 수 있는 거는. 더 이상 내가 나보다 도덕성이 우월하고 나보다 철학적으로 우월하고 나보다 훌륭한 인품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어른한테는 가서 내가 명절 때 또는 지나갈 때 꾸벅꾸벅 절을 하겠지만, 저 아저씨 맨날 술 먹고 그 집 아줌마하고 아들을
때리고 폭행하고 몹쓸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아저씨한테 내가 무서워서 고개는 숙이고 지나가겠지만 인사를 할까요? 절대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저씨는 그 사회에서는 도태가 되는 거죠. 자, 미국이란 나라가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굴복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모든 나라들은 호시탐탐 미국의 목을 베기 위해서 이제 모의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극단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또 한 가지 위험한 거는 궁극적으로 마지막 남은 단 한 가지 수단을 그냥 폐기시키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패권은 없어요. 모든 수단을 다 써보고 죽더라도 죽겠죠. 자, 그러면 미국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은 군사력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맹국들이 미국에 자발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강제적 복종 상태가 되고 미국이 패권을 이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수단은 군사력 핵무기밖에 없다. 라고 하면 백악관 오버오피스에 있는 책상 위에 있는 레드 버튼을 안 누를 수가 없겠죠. 그걸 안 누르고 그냥 그걸 폐기시킨다는 거는 사실은 패권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해요. 그 자체도. 무조건 누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결과적으로는 오버오피스 책상 위에 있는 레드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우리가 치닫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저희가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가, 미국을 대응할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그리고 동맹국들과 어떤 얘기들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누구와 거리를 둬야 되는가, 이런 판단을 해야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학교나 연구실에서는 정의와 올바름을 따져야 돼요. 그게 인류가 계속 그 근처에 머물 수 있는 수단이죠. 하지만 청와대에 있고 또 국정원에 있고 또 국방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후손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따져야 돼요. 그러면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 가서 당당하게 트럼프하고 맞짱을 한번 떴었죠. 자, 국민들이 보고 이제 아마 속은 시원했을 거예요. 야, 우리 대통령이 가서 굴종하지 않고 당당하게 따질 건 따지고 했다. 그래서 물론 부대접을 받고 나와서 기분은 나빴겠지만 국민들한테 자존감은 짓밟지 않았었겠죠. 그 결과는 뭘까요? 대통령의 자존감은 지키지도 못했지만 어쨌거나 그 순간만큼 치욕은 겪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거는 국민들이 러시아의 총칼 앞에 무참히 짓밟히는 결과였겠죠. 그걸 이제 나중에 가서 봉합은 어떻게든 했지만 아마 만약에 그 봉합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트럼프의 무기나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유린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도자는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정치적 올바름과 자존감이냐 아니면은 우리 국민들과 후손들의 안녕이냐라는 거죠. 이럴 때 기꺼이 자기 자존감과 국민들의 안녕을 맞바꿀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것은 개인한테는 좋은 거지만 그런 희생을 하는 것들이 지도자겠죠. 그걸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리더십에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어떨지는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개연성이 있고 확률 높은 결과물들이 나올 겁니다. 아마 비참할 거예요. 관세전쟁이 경제에 줄 수 있는 키워드는 불확실성이거든요. 경제 내에 어떤 불확실성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일단 안전자산으로 자신의 자산 부를 도피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으로 일단 양분을 해서 자산군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금이죠. 그러니까 4월 달부터 그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관세 전쟁에 포성을 울렸을 때 가장 먼저 뛰기 시작했던 것이 금입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온스당 2,000달러 정도 했던 금값이 지금 3,500달러 정도 선에서 이제 보합세를 유지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2배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면 원래 한 20조 달러 정도 됐던 금의 시가총액이 40조 달러 정도, 35조 달러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15조 달러 정도에 달하는 그 돈이 일시에 금으로 피신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안전자산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나스닥, S&P, 국채, 비트코인, 암호화폐 등은 대부분 다 하락폭만 좀 차이가 있을 뿐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여기서 그럼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하락폭은 달랐지만 동조하는 거의 같이 움직이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위험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근본, 원래 성질, 본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 있고 사람들이 그거를 바라보는 현상이 있죠. 이 현상과 본질 차이에는 괴리가 존재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선각자들이 알리게 되면서 이 본질과 현상은
비트코인은 수렴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비트코인이 아직 나온 지 15년이 됐고 사람들이 잘 모르죠. 코어 개발자들과 초기 투자자들 그리고 지금 기관들, 공부한 기관들이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알고 이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본질에 맞게 형성이 되고 나면 결국은 궁극의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의 스토리 이야기가 회자되는 이야기가 수렴을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위험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낙폭도 나스닥보다는 작았고 그리고 나스닥이 계속 떨어질 때 비트코인은 반등하는 현상을 보였어요. 완전히 동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의 이야기 속에는 궁극적으로 본질이 가지고 있는 안전자산과 그리고 아직까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자산이라는 이야기가 뒤섞여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계속 점진적으로 비트코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안전자산으로 수렴해 나갈 때 이제 비트코인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네, 그 비트코인은 궁극적으로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일단 비트코인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어요. 필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그 달러가 기축통화들은 외부적인 충격보다는 내부적인 모순, 자체 모순에 의해서 대부분 붕괴를 했어요. 이것이 지난 한 500년 중세부터 근대 현대까지 이르는 모든 기축통화들의 기본적인 숙명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기축통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딜레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딜레마냐면 우리가 흔히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기축통화는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대한 유동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신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믿고 써야 되거든요. 하지만 유동성과 신뢰도는 이거는 양립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화폐가 많아지면 신뢰도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신뢰도가 올라가기 위해서 화폐량을 줄이면 이거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축통화 위치에서 그 지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돼요. 하지만 모든 기축통화들 이거는 정부가 발행하고 금융세력이 발행하고 발행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상 화폐는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정치는 본질적으로 포퓰리즘이거든요. 그래서 화폐가 어느 정도 마지막 국면에 가면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는 현재는 달러기 때문에 미국 정부죠.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신뢰도를 만회하기 위해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달러가 약세라는 얘기예요. 달러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 주머니에 있는 달러의 구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부는 이 달러를 더 많이 발행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당신의 지갑 속에 지금 달러가 많이 있어요라는 환상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포퓰리즘이고 그리고 달러 발행이 넘쳐나서 달러가 스스로 붕괴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는 유동성과 신뢰도 중에 유동성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뢰도가 붕괴하죠. 그런 현상이 지금 실제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지금 트럼프도 관세 전쟁을 막 포문을 열고 막 공격을 하다가 국채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지금 꼬리를 내린 상태예요. 그만큼 이 달러의 신뢰도는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달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달러라는 기축통화는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스스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축통화를 결정했던 누군가는 기축통화를 달러를 외과 수술을 통해서 회복시키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선택해야 돼요. 하지만 그동안의 모든 기축통화의 변천 과정을 보면 스페인에서 네덜란드,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죠. 어떤 국가에서도 기축통화가 병들고 타락했을 때 이 기축통화를 선택했던 금융세력이 이 화폐를 재생시켰던 적은 없어요. 갈아탔죠. 국적을 바꿨어요. 화폐를 바꾸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매몰차게 버림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금융세력은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기축통화가 스페인 페소에서 네덜란드로 영국 파운드에서 미국 달러로 옮겨왔기 때문에 국적이 기축통화를 결정한다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국적이 기축통화를 결정했던 게 아니라 이 기축통화를 결정했던 건 그 뒤에 있었던 막대한 금과 돈을 가지고 금융을 가지고 있었던 금융세력이었어요. 그 금융세력들이 기축통화가 타락하면 갈아타기를 한 거예요. 페소에서 파운드로, 파운드에서 달러로 갈아타기를 했죠. 지금 파운드가 타락하고 병들었을 때 그러면 이 금융세력이 그러면 지금 현재 월가를 얘기하겠죠. 그럼 월가가 달러를 재생시켜서 사용할 거냐 아니면 다른 화폐로 갈아탈 거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의 역사를 봤을 때는 금융세력은 애국심이 없어요. 왜냐면 국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달러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다른 화폐가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매몰차게 버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달러 다음에 화폐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럼 그동안에 기축통화는 법정화폐들 간의 이동이었어요. 물론 이제 법정화폐는 저희가 브레튼 우드 체제 이후의 화폐, 근본이제 폐지된 이후의 화폐를 말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파운드 같은 거 근본이제 화폐였죠. 그러니까 근본이제 화폐든 법정화폐든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어쨌거나 금의 양보다는 항상 정부는 많이 발행했어요. 말씀드렸듯이 기축통화는 금융 세력의 선택이었고 금융 세력은 이익을 쫓아서 화폐를 갈아타죠. 그동안은 기축통화 간의 국적 이동이었죠. 앞으로는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본이제가 폐지됐던 닉슨 쇼크 이후에 미국의 달러는 법정화폐였죠. 아무런 그런 자산이 없었어요. 그냥 미국의 정부의 신용을 믿고, 여기서 신용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GDP와 군사력을 얘기해요. 미국의 신용을 믿고 사람들이 그 달러를 써줬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달러의 어떤 수요를 뒷받침해줬던 게 바로 석유였어요. 금과 태환을 이제 금지하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 달러를 미국 정부에 가져가면 금을 주지 않는데 근데 뭘 믿고 달러를 써야지?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법정화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국 정부의 신용이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이제 미국 정부의 GDP와 군사력이 신용을 뒷받침해줬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 그 닉슨 정부 때 국무장관이 기발한 생각을 하나 했어요. 자, 앞으로 달러는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석유로 바꿔줄 거야 라는 선언을 했던 거예요. 이게 1974년에 닉슨 정부와 헨리 키신저가 중간에 나서서 파이설 국왕을 만나서 했던 페트로 달러 계약이에요. 1974년부터 작년까지 50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이 군사력으로 호르무즈해협에서 안보를 지켜주는 대신 이란과 이스라엘로부터 안보를 지켜주는 대신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달러만 받고 팔도록 계약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석유를 달러로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석유를 달러로만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할 때 이후에 유로화나 엔화나 마르크화나 원화를 가져가면 석유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국제기업에 쓰는 화폐가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로 석유를 살 수 있다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100유로를 가져가고 1억 유로를 가져가고 금단지를 가져가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펙에서는 석유를 단 한 방울도 살 수 없어요. 석유로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하루에 1억 배럴의 석유를 쓰기 때문에 국제유가 60달러에서 80달러 정도를 1억 배럴에 곱하면 그만큼의 석유를 살려고 하는 수입국들은 달러로 환전을 해야 돼요. 이게 석유 수요를 창출했던 달러 패권의 근본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라는 석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써야 되는 석유 자원을 달러로만 패킹했을 때, 연결했을 때 달러의 힘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어떤 필수 에너지를 어떤 화폐로만 살 수 있는 배타적인 계약 관계는 기축통화를 만드는 기본적인 프레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의 기축통화는 이 구도로 보면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가까운 미래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큰 흐름 속에서 한번 추론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의 경제 구조, 탈탄소 경제 흐름을 봤을 때 앞으로 석유가 끌어들이는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지속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석탄을 계속 안 쓰는 경제로 세계 경제가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원자재가 전 세계 사람들이 꼭 써야 되는 그리고 패권의 원자재가 될까를 생각해 보면 전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일단 물론 전기도 석유로 만들고 석탄으로 만들고 태양광으로 만들어요. 원자력으로 만들고 이런 이제 간접적인 어떤 원자재들이 물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필수 원자재는 앞으로 석유나 이런 화석연료가 아니라 전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탈탄소 경제를 위해서는 석유나 석탄이 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도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은 원자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태양광이라고 하면은 지구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먼 미래에는 다른 어떤 곳에서 24시간 태양광 발전을 해서 마이크로파로 실제로 전기가 필요한 곳에 쏴주는 이런 것도 한번 SF 소설 같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지금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럼 전기가 필수 원자재가 됐을 때 전기가 끌어당기는 전기의 달러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그것이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전기가 끌어들이는 달러 이외에 달러가 병들었으니까 그러면 달러를 어떤 화폐로 대체를 할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럼 위안화일까? 유로화일까? 엔화일까? 원화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전기가 끌어들이는 달러는 사실은 위안화, 유로화, 엔화는 달러하고 거의 같은 구조예요. 법정화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발행이 돼 있어요, 이미. 왜냐면은 달러와 다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원화도 사실은 원화 표시 달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원화도 인플레이션 화폐예요. 한강 아파트가 1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40년 만에 70억이 된 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화폐 가치가 70배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결국 달러 가치에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앞으로는 달러 이외의 대안을 찾을 때 달러 라이크한 거, 제2, 제3의 달러를 찾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런 경제의 부작용을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왜냐면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 위기는 전부 다 법정화폐 달러의 발행이 남발돼서 생겼던 금융위기였어요. 이걸 이제 사람들이 공부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앞으로 기축통화를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에는 달러 라이크한 화폐는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떤 화폐를 그런 기축통화를 선택할까? 전기가 끌어당기는 달러는 과연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게 빅테크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기축통화를 결정했던 세력은 금융 세력이었어요. 금융 세력이 파운드화에서 달러화로 바꿨던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를 가지고 끌어들이는 화폐를 결정할 때에는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 그 결제 화폐로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소비하는 기업은, 왜냐면 AI, 휴머노이드, 전기차가 엄청난 전기를 소비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그리고 테슬라가 어마어마한 전기, 뭐 하루에 예를 들어서 수십억 달러, 뭐 조 달러 정도의, 뭐 연간 수조 달러 정도의 전기를 쓴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거를 어떤 화폐로 결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원가 절감이라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원가 절감에는 생산 원가도 들어가지만 결제, 송금 원가도 들어가요. 결제 단계에서의. 근데 1년에 수조 달러를 내가 전기세를 하는데 가치가 계속 변동하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달러로 전기세를 내기 위해서 내가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근데 이 달러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다. 그러면 그 달러를 보유하고 있을까요? 보유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강한 전기세를 지불하기 위해서 가치가 유지되는, 가치가 실제로 저장되는 화폐를 쓸 거예요. 이거는 암호화폐죠.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는 비트코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송금 결제 단계에서 생산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려면 네트워크 화폐여야 돼요. 내가 환전을 하고 송금을 하고 결제하는 순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달러는. 하지만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화폐는 네트워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실시간으로 필요한 순간 결제가 되고 저장이 되고 송금이 되죠. 여기서 획기적으로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를 잘 알고 그 네트워크에서 가동되는 화폐가 암호화폐다. 그리고 전기를 엄청나게 소비하고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이 전기 가치와 연동되는 사실은 전기 저장 장치다 라고 생각하면 빅테크는 필연적으로 전기의 달러인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과거에는 금융 세력들이 자신들이 발행하는 달러로서 기축통화를 선택했다면 앞으로는 빅테크들이 자신들이 보유하는 달러로서 비트코인을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기축통화가 패권의 자리를 갈아치기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AI, 휴머노이드, 전기차, 전기의 시대, 전기의 달러가 무엇이냐? 그 전기의 달러는 네트워크 화폐인 비트코인, 클립소다. 이렇게 새로운 화폐 패권의 이동이 전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이 과정을 잘 보시고 빅테크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들을 생산하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기축통화 되는 시대를 달러라이제이션에 빗대서 얘기하면 사토시제이션이라고 해요. 그 1비트코인은 1억 사토시거든요. 그래서 2100만 개 곱하기 1억 개의 사토시가 이제 통화량으로 비트코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라이제이션의 어떤 기축통화 시대를 비트코인이 대체하면 사토시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토시제이션이 되면 실제로 비트코인이 몇 달러다 이렇게 이제 달러로 가치를 환산하는 이런 불필요한 작업들을 안 하겠죠. 전적으로 비트코인의 구매력을 가지고 1사토시가 커피 몇 잔이냐, 1사토시가 아파트 몇 평이냐, 1사토시가 자동차 몇 대냐, 이렇게 구매력을 평가를 할 거예요. 이게 결국은 궁극적인 화폐의 역할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간단히 얘기해서 달러 시대는 끝났겠죠. 그러면 지금 파운드화 시대가 끝나고 달러라이제이션이 됐을 때 파운드화라는 형태는 존재하지만 사실은 그 옛날에 기축통화 패권을 누렸던 그런 화폐는 아니겠죠. 유통은 되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교역과
가치 저장에 쓰이는 달러의 비중이 60%인데 그럼 옛날엔 이 자리를 파운드가 했었는데 당연히 그러면 존재는 하지만 그 역할은 미약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지금 투자하는 목적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비트코인이 얼마나 달러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비트코인이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인플레이션 화폐,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이 화폐의 어떤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생겨난 화폐인데 여러분은 그거에는 관심이 없을 거예요. 이런 화폐 철학에는 관심이 없을 거고 단지 내가 1억에 샀는데 1년 뒤에 3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10년 뒤에 20억이 되고 100억이 되는 여기에 관심이 있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을 내가 달러를 기준으로 환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달러의 명목 가치가 올라가지 않으면 비트코인은 의미가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왜냐면 비트코인 자체의 구매력을 여러분 아직까지는 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달러로 바꿨을 때 몇 달러냐를 계산하죠. 이걸 제가 표현하기를 비트코인은 달러 의존적인 반달러예요. 무슨 얘기냐면 반달러가 핵심이에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든 거는 왜 금융위기 때 그렇게 많은 신용 불량자가 생기고 왜냐면은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해서 신용도가 높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막 대출을 해준 거예요. 이거는 금융사들이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불량 상품을 남발했던 거죠. 근데 금융위기가 났죠. 근데 왜 정부는 고객들, 채무자들, 신용불량자가 된 대출자들을 구제하지 않고 이런 상품을 남발했던 재벌들, 금융사들을 구제했을까요? 여기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분노했던 거예요. 자, 이 모순된 구조를 만든 달러라이제이션의 어떤 모순된 구조를 만든 월가 금융사들을 구제해주고 그거에 피해를 본 고객들은 하나도 구제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분노해서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철학들보다는 그냥 올라가는 거에 관심이 있겠죠.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은 달러라는 거목을 베어버리기 위해서 탄생한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현재 달러의 그늘에서 자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의 모순이면서 달러의 모순이기도 해요. 자, 달러는 지금 트럼프의 눈에는 비트코인이 달러의 패권을 지켜주는 수단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의 어떤 수요를 지금 생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의 목을 베겠다고 나온 화폐가 비트코인인데 지금 미국 정부 패권을 가진 트럼프는 이 칼날을 들이댄 비트코인을 달러를 살리는 수단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달러 죽이겠다고 자기가 나왔는데 달러에 의존하지 않으면 비트코인 성장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든 혁명은 사실은 기득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내가 기득권을 몰아내고 또는 기득권이 완벽하게 혁명 세력을 몰아내고 이런 혁명은 없었어요. 혁명하는 과정에서 혁명 세력과 기득권 세력은 모종의 거래를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은 지금 달러를 몰아내는 혁명의 화폐인데 이 혁명의 화폐가 지금 달러와 모종의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달러가 없으면 성장하기 수가 없으니까 달러의 그늘 아래서 성장을 할게. 달러는 나는 네가 있어야 지금 현재 무너져가는 이 패권을 지킬 수 있으니까 나는 너를 무기로 패권을 지킬게 라고 하는 거죠. 전략적 공생관계인 거죠.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완벽히 지금 서로 칼날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성들이 언젠가는 발현이 될 거예요. 언젠가는 그래, 내가 지금 사자를 몰아내기 위해서 호랑이를 내 방에 들여놨지만 사실은 너는 호랑이야. 나는 너를 몰아낼 거야 라는 생각을 언젠간 달러는 할 수밖에 없고 내가 호랑이 입장에서는 내가 이 방에 들어온 이상 너를 일단은 나도 새끼 호랑이였을 때는 네가 주는 밥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나도 너한테 의존하지만 내가 이제 이만큼 컸으니까 나는 이제 너를 몰아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언젠가는 극단적으로 부딪힐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 사토시제이션이냐 달러라이제이션이냐 가지고 극단적인 어떤 부딪힘, 불꽃이 튀는 부딪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 실물금이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AU라는 어떤 분자구조, 그 원소 기호를 가진 금이 있고 코드로 된 디지털 금이 있어요. 어떤 게 진짜 금일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실물금이 있고 코드로 된 금이 있습니다. 디지털 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완벽한 금이고 어떤 게 진짜 금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런 황금을 실물금이라고 생각하고 비트코인은 그냥 디지털 코드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금을 소비하는 그 목적을 보면 비트코인이 훨씬 완벽한 금이에요. 이 금보다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금을 쓰는 목적은 일단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쇠처럼 녹슬지 않아요. 가치를 저장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채굴이 굉장히 어려워서 실제로 1년 동안에 비트코인을 신규 채굴하는 양이 기존에 있었던 재고량의 2% 이상을 채굴하지 못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자, 금은 현재 20만 톤이 전 세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만 톤인가 2만 톤인가? 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만 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거의 2%인 4,000톤, 2%니까 4,000톤 정도만 생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금의 가치는 연간 2% 정도만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금으로 바꿀 수 있는 GDP, 우리가 생산한 GDP는 정해져 있다고 고정값이라고 봐요. 물론 이제 GDP는 생산성에 따라서 엄청나게 증가하지만 일단 이 금의 그 2%의 어떤 그 의미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GDP는 고정되어 있는데 금이 2%씩 증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년 금은 2%씩 가치가 줄어들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GDP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상품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금의 가치는 매년 올라가죠. 자, 금의 증가량보다 실물, GDP의 증가량이 더 크고 GDP의 증가량보다 달러, 화폐 증가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금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증가량이 적을수록, 바꿔 말해서 희소성이 클수록 그 상품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의 생산량도 매년 2%씩 증가합니다. 1%에서 2%씩. 매년 1%에서 2%씩 금의 실질 가치는, 금만의 가치는 줄어드는 거죠. 자, 그래서 왜 미국이 연준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에 맞춰놨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물가는 왜 매년 2%씩 올라야 되는 걸까? 물가가 안 오르면 안 되는 걸까? 일단 첫 번째, 물가가 안 오르면 안 되는 걸까? 상상도 해볼 수 있죠. 물가가 왜 오를까? 왜 내가 10년 전에 짬뽕 한 그릇을 5,000원에 사 먹었는데 지금 중국집에 가면 짬뽕 한 그릇이 10,000원이거든요. 국물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양파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릇이 커진 것도 아니고 그릇이 비싸진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작아진 것 같고 양파는 더 신선하지 않은 것 같고 오징어는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값은 늘어나죠.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50년간 이런 경제에 살았기 때문에 물가가 매년 상승하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져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짜증이 나죠. 그래도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50년 그 이전의 시대만 해도 물가가 짬뽕값이 올라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1,000만 원 가지고 아파트를 사면 30년 뒤에도 그 아파트 가격이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그 1950년대부터 1970, 80년대까지는 그랬어요. 물론 그 사이 그 화폐가 남발된 적도 있었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은 개념이 크진 않았죠. 자,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는 경제 구조는 간단히 얘기해서 누군가가 달러를 계속 찍어서 경제라는 방안에 뿌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짬뽕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데 달러 그 중국집에 들어오는 돈만 많아지니까 짬뽕값이 계속 올라가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연준이 우리는 계속 돈을 찍어내서 그 발행을 가지고 돈을 버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2% 이상 달러의 달러의 수량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게 하려면 2% 정도만 물가가 올라가야 된다. 간단히 얘기해서 달러의 발행량도 매년 2% 정도만 늘리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금의 발행량이, 금의 채굴량이 매년 2%씩 늘어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자산인 금이 2%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 개념이 달러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2%가 정도가 늘어나는 거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2% 넘어가고 3% 넘어가고 5%가 되고 하면 사람들이 내 지갑에 있는 돈이 내가 옛날에는 10,000원 가지고 짬뽕을 2그릇 사 먹었는데 지금 한 그릇만 사 먹는다. 그러면 짬뽕 한 그릇을 누군가 훔쳐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 지갑에 있는 돈을 누군가 훔쳐갔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연준은 2% 물가 상승률 한도치를 두고 항상 그 밑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금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금이에요.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하는. 근데 비트코인은 코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감기라는 게 있고 지금 현재 2,100만 개가 생산됐고 앞으로 반감기를 통해서 계속 생산량을 줄어들 거고 2140년이 되면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아요. 궁극의 안전자산인 거죠. 그리고 금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 캐리비안 해적 같은 걸 보면 이만한 금괴짝 같은 거를 막 두 명이 번쩍번쩍 들고 가잖아요. 금은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서 그 같은 부피의 쇠보다 수십 배가 무거워요. 그래서 이만한 금괴짝을 두 사람이 든다고 하면 그건 슈퍼맨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금을 지금 다 합하면은 12m짜리 컨테이너 박스에 155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155박스의 금을 가지고 하루에 수십만 개의 컨테이너 박스를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 지금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유통량이 적어서 기초화가 될 수 없다는 말을 할 수 없어요. 고작 155개의 컨테이너 박스의 금을 가지고 전 세계가 수십만 개의 컨테이너 거래를 매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녹슬지 않는다는 거죠. 비트코인 녹슬지 않거든요. 녹슬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금과 디지털 금의 차이는 물리적인 형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가장 완벽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이 비트코인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물리적인 형태는 사람들의 인식을 조금 더 편하게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직관적으로 물리적 형태가 있고 내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쉽게 들어오죠. 하지만 이게 디지털 코드 속에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야 되거든요. 복잡한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형성되는 순간 물리적인 금이나 알고리즘으로 된 금이나 전혀 차이가 없어요. 인간의 이 의식 속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더 완벽한 금이죠. 네, 앞으로는 실물금을 대체하고 실물금이 다시는 엄두도 못 낼 지위를 비트코인이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화폐냐 아니냐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급등락을 하죠. 하루에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지만 2~3% 정도씩 등락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등락하는 화폐를 가지고 우리가 화폐로 쓸 수 있느냐, 거래를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변동성을 해칭하고 그리고 유동성을 보완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천재들이 그 기술적인 보완책들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변동성을 해칭하는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스탁해 놓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 과담보라고 하죠.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있으니까 비트코인 1비트코인을 넣어놓으면 지금 1억 2천인데 1억 2천만 원만큼의 화폐를 발행할 수는 없어요. 디지털 쿠폰을, 그러면 토큰을. 그러면 1억 2천만 원짜리 담보물을 넣어놓으면 이거는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30% 정도 변동하는 거는 내가 감내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 1억 2천만 원의 70% 정도를 담보로 토큰을 발행하죠. 이런 방법들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차이인데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생긴 이유는 비트코인에 관한 내러티브가 아직까지 사람들이 완벽하게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떤 테크니컬한 방법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해결하는 방법은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아직까지 비트코인 내러티브를 사람들이 완벽하게 받아들여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위험자산이고 조금 더 빨리 깨닫고 빨리 공부한 초기 개발자들의 눈에는 완전히 황금알을 낳는 엘도라도고 내가 선점할 수 있는 부의 기회고 뒤늦게 들어온 포모를 가지고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거 다른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부자 되는데 나도 부자 돼봐야지 하고 들어왔죠. 근데 그렇게 아무런 공부를 안 하고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조금만 위험한 어떤 상황이 되면 또 무섭게 빠져나가죠. 이렇기 때문에 이 내러티브가 견고하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등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구매력으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수렴을 하게 돼요. 비트코인이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실제로 전 세계 GDP 100조 달러에 달하는 GDP 중에 어느 정도 구매력과 연결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지금 달러가 전 세계 GDP의 60%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전 세계 교역량과 그 투자량의 60%는 달러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GDP로만 따졌을 때 100조 달러 중에 60조 달러 정도가 달러가 담당하고 있는 구매력이에요. 그럼 앞으로는 2,100만 개가 달러의 어떤 자리를 대체한다고 보면 실물 경제에 있어서만큼만 그 구매력이 60조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치가 이제 고정이 되고 안정이 되겠죠, 어느 정도. 이거는 또 다른 자산시장에서의 어떤 투자량하고는 전혀 감안되지 않는 구매력이에요. 지금 100달러가 발행이 되면 2달러만 상품 교육에 쓰이고 98달러는 월가에 있는 자산을 사는데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물 GDP 100조 달러라고 하는 거는 그거의 한 40배 정도는 자산시장에 투자가 돼요, 달러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달러 실제 발행량이 아니라 달러는 여러 번 결제에 쓰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저기라고 하죠. 그 달러 유통 속도라고 하죠. 달러가 5번 결제에 쓰이면 1달러가 5달러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개념이 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해서 전 세계 GDP가 100조 달러니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하고 실질 구매력으로 평가받을 때가 되면 얼추 60조 달러 정도의 구매력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이 실제 기축통화됐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궁극의 안전자산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더 이상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녹아내리지 않는 자산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AI 때문에 생산성이 급격히 상승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상승하는데 화폐가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이 고정된 화폐는 생산성 증가의 비율만큼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반대죠. 지금은 화폐가 계속 발행이 되는데 생산성은 크게 발전하지 않으니까 그 희소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한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아파트 가격만 계속 올라가는 거죠. 앞으로는 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해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트코인의 철학에 공감하고 비트코인이 가져올 미래가 반겨지는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내가 지금 자산을 가지고 이 자산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부자가 되는 월가의 자산가들 그리고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부자들을 빼면 나머지는 전부 비트코인을 이해하게 되면 비트코인을 반기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달러라이제이션의 구조는 지금 부자가 아닌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화폐 시스템 경제 구조가 여러분의 생활을 지배하는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지속적으로 가난해지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계속 가난해질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의 화폐 시스템이 지속되면 우리의 자식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해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비트코인에 공감하고 비트코인의 내러티브를 공부하고 이거를 확산시키고 싶다는 욕망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확산됐을 때 이제는 비트코인의 본질과 비트코인에 관련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수렴할 때, 일치할 때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줄어들 거예요. 지금은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 그걸 바라보는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발생시키는 현상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거리만큼 비트코인의 가치가 변동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 비트코인이 설계된 그 본질과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이 이야기가 일치되면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제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없애는 방법은 빨리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 이야기를 확산시키는 겁니다.